님들, 지금 양자 주식들이 계속 하락장인 진짜 이유 뭔지 알고 있었어? 전망도 좋고 핵심 대표주들도 확실하고 인기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주가가 계속 하락하는 이유는 진짜 단순한데 사람들이 몰라서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어. 오늘은 이 하락장의 진짜 원인과 앞으로 양자 산업이 보여줄 엄청난 전망을 과장 하나도 안 넣고 전부 보여줄 테니까 딱 집중해봐. 2025년은 양자 컴퓨팅 역사상 가장 빛나는 한 해였어. 구글은 역대급 성능의 양자칩을 발표하고 있고 아이온큐는 99.99%라는 전례 없는 정확도를 달성했고 리게티는 모듈형 칩으로 확장성 문제를 해결했어. 근데 주가는 폭락했어. 이게 바로 지금 양자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역설이야. 기술은 역대급으로 좋아졌는데 주가는 역대급으로 빠지고 있는 거지. 오늘 이 역설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쳐 볼 거야. 그리고 월가가 왜 이 하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지까지. 먼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부터 가보자. 바로 돈의 값이 비싸졌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면 12월 10일에 연준이 금리를 내렸어. 보통 금리 내리면 주식이 오르잖아? 근데 양자 주식들은 그날부터 더 빠졌어. 왜 그랬을까? 연준이 금리는 내렸는데 앞으로 더 내릴 생각이 별로 없다고 말해버렸거든. 시장은 2026년에 금리가 2에서 3번 더 내려갈 거라고 기대했는데 연준이 내놓은 전망은 고작 한 번이었어. 이게 양자 주식한테 왜 치명적일까? 여기서 금리 인하 할인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 예를 들어 10년 뒤에 100억 원을 벌 회사가 있다고 쳐봐. 이 100억 원의 지금 가치는 얼마일까? 금리가 1%일 때랑 5%일 때 완전히 달라. 금리가 1%면 지금 가치로 약 90억 원 정도야. 근데 금리가 5%면 60억 원대로 뚝 떨어져. 똑같은 미래 수익인데 금리 때문에 30% 넘게 깎이는 거야. 양자 기업들은 지금 당장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야. 5년, 10년, 어쩌면 20년 뒤에 돈을 벌 회사들이야. 그러니까 금리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지. 연준이 금리를 3% 중반대에서 오래 유지하겠다고 했잖아. 이건 양자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래에 벌 돈의 현재 가치가 계속 깎인다는 뜻이야. 과거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2022년에 연준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 7월, 9월, 11월까지 4회 연속 금리를 급격히 올렸을 때 테슬라 주가가 70% 가까이 빠졌었거든. 당시에도 기술이 망해서가 아니었어. 돈의 값이 비싸지면서 미래 성장주들의 가치가 재계산된 거야. 근데 이번 양자 하락장이 그때랑 다른 점이 하나 있어. 테슬라는 이미 차를 팔고 있었어. 매출이 있었다고. 근데 양자 기업들은 매출이 거의 없어. 아이온큐가 그나마 제일 큰데 올해 예상 매출이 1억 1천만 달러 정도야.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엔비디아처럼 수익 확실한 수십조 시장과 확률 반반짜리 1000억 시장이 있다면 출발점부터 게임이 안 되는 구조야. 그래서 지금 양자 주식이 빠지는 건 기술의 붕괴가 아니라 AI라는 블랙홀에 유동성이 빨려 들어간 결과라고 보면 돼. 두 번째 이유는 시장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야. 예전에는 양자 기업들을 어떻게 비교했을까? 큐비트가 몇 개냐? 큐비트가 많으면 무조건 더 강력하다고 생각했어. 근데 이건 딱 초기 시장 논리였고 지금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재평가가 들어가고 있어. 양자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외부 자극 하나에도 계산이 틀어지는 구조야. 그래서 오류 수정이라는 능력이 없으면 큐비트가 수백 개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 자동차 시장으로 치면 예전엔 엔진 마력만 자랑하던 시장이 갑자기 브레이크 성능을 먼저 보는 시장으로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시장이 보는 기준은 누가 더 많은 큐비트를 만드냐가 아니라 누가 오류를 실제로 잡아내냐로 완전히 이동했어. 여기서 물리적 큐비트와 논리적 큐비트를 구분해야 해. 물리적 큐비트는 오류가 많은 원재료 같은 거야. 논리적 큐비트는 여러 물리적 큐비트를 묶어서 오류를 잡아 실전에서 쓸 수 있게 만든 거지.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 물리적 큐비트는 밀가루고 논리적 큐비트는 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밀가루가 아무리 많아도 빵을 못 굽는 기계는 쓸모가 없는 거지. 구글이 2025년에 윌로우 칩으로 뭘 증명했냐면 큐비트를 더 많이 붙일수록 오류가 줄어든다는 걸 보여줬어. 이건 양자 컴퓨터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첫 번째 증거였어. 근데 문제는 이런 기술 뉴스가 나와도 주가가 안 버텼다는 거야. 왜냐면 시장은 기술 뉴스 한 줄이 아니라 그 기술이 언제 돈이 되냐를 묻고 있거든. 기술은 좋아졌는데 돈은 언제 버냐 앞에서 답이 약하면 주가는 못 버티는 구조야. 세 번째 이유는 양자 기업들의 재무 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는 거야. 기술 산업은 대부분 초기에 적자가 나는 게 당연해. 하지만 양자 컴퓨팅은 그 적자의 스케일이 달라. 양자 컴퓨터 개발은 GPU 몇 장 사서 연구하는 방식이 아니야. 초저온 냉각 장비, 전용 레이저, 특수 진공 장비. 이걸 동시에 갖춰야 돼. 이건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정 비용이야. 그래서 재무제표를 보면 대부분의 양자 기업들은 지금 남아있는 현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곧 돈을 다시 끌어와야 한다는 거야. 그때 유상증자나 전환사채가 나오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돼. 주가가 떨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희석 리스크야. 실제로 리게티는 2025년 6월에 3억 5천만 달러 규모의 ATM 프로그램을 완료했어. ATM이 뭐냐면 시장가 수시 매각이야. 주가 흐름을 보면서 시장에서 주식을 조금씩 파는 증자 방식이지. 이게 왜 문제냐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회사가 주식을 찍어서 현금을 채운다는 거야. 그 순간 상승분 일부가 희석으로 상쇄돼. 상승의 셀프 브레이크가 걸리는 구조인 거지. 아이온큐도 마찬가지야. 2025년 10월에 무려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어. 덕분에 현금은 35억 달러로 늘었지만
주식수가 늘어나면서 기존 주주들 지분은 희석됐지. 지금 시장은 양자 기업의 기술을 의심하는 게 아니야. 이 회사들이 돈 떨어지기 전에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기에 가격을 매기고 있는 상태야. 과거 테슬라도 비슷한 시간을 겪었어. 2017년에 모델 3 양산 준비하면서 분기마다 10억 달러씩 태웠거든. 당시 일론 머스크는 생산 지옥에 빠졌다고 표현했었어. 근데 2018년 하반기에 생산이 안정화되고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지. 양자 기업들도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어. 다만 당시 테슬라는 차만 잘 만들면 됐어. 근데 양자는 규제 승인도 받아야 하고 부지도 확보해야 하고 이 위험한 구간이 훨씬 길고 깊다는 거지. 네 번째 이유는 빅테크들이 양자를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는 거야.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거대 기업들이 양자 컴퓨팅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2025년 말에 아마존이 자사의 AI 모델팀, 자체 칩 개발 부서, 양자 컴퓨팅 연구팀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했어. 이건 양자 컴퓨팅을 외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자기네 클라우드를 위한 독자적인 인프라로 구축하겠다는 선언이야. 구글은 윌로우 칩으로 슈퍼컴퓨터보다 13,000배 빠른 연산 능력을 입증했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위상 큐비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만약 구글과 아마존이 자체 양자 컴퓨터를 완성한다면 누가 아이온큐나 리게티의 기계를 살 것인가? 이건 반도체 시장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해.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텔 의존도를 줄였잖아. 테슬라도 자체 FSD 칩을 개발하면서 엔비디아 의존을 줄이고 있고 양자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어. 빅테크가 플랫폼이 되고 순수 양자 기업들은 그 플랫폼 위에 부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긴 거지. 다만 이번 상황에서 다른 점도 있어. 빅테크들은 아직 양자 컴퓨터를 상용화하지 못했어. 구글 윌로우도 연구용이지 상업용이 아니거든. 그래서 아이온큐나 리게티가 먼저 상용화에 성공하면 오히려 빅테크에 납품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어. 지금은 누가 먼저 돈 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드냐의 싸움인 거야. 다섯 번째 이유는 공매도 세력의 공격이야. 연이은 하락장에 고평가된 양자 주식들은 공매도 세력의 먹잇감이 됐어. 공매도는 쉽게 말해 이 주식이 떨어지는 것에 돈을 투자한다는 건데 2025년 12월 중순 기준으로 아이온큐의 공매도 잔고는 유통 주식의 21.52%에 달해 약 7,088만 주가 공매도 상태야. 전월 대비 7.17% 증가한 수치지. D-웨이브는 12.47%, 리게티는 12.50%의 공매도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게 왜 무섭냐면 주가가 조금만 반등해도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거야.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잖아. 나중에 사서 갚아야 하는데 주가가 오르면 손해니까 빨리 팔려고 하거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공매도가 과열된 상태에서 좋은 뉴스가 터지면 숏스퀴즈가 날 수도 있어. 숏스퀴즈는 주가 하락을 예상했던 공매도 투자자들이 예상과 달리 주가가 급등할 때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 2021년 게임스탑 사태가 대표적인 예야. 공매도 비율이 140%까지 올랐다가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10배 넘게 폭등했잖아. 양자 주식들도 공매도 비율이 높으니까 기술 개발 전망 발표나 대형 계약 같은 호재가 터지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보면 다들 이런 생각할 거야. 양자 산업 진짜 끝난 거 아니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야. 양자 산업은 지금 선수 추리는 단계에 들어간 거야. 전기차 초창기처럼 AI 초창기처럼 양자 컴퓨팅도 결국 살아남는 회사는 1에서 2개뿐이야. 그래서 월가는 지금 양자 기업을 버리고 있는 게 아니라 현금 충분한 회사, 빅테크와 실제 계약 있는 회사, 기술력이 검증된 회사를 선별하고 있어. 그럼 기업별로 누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지 한번 볼까? 먼저 아이온큐, 티커 IONQ. 이 회사는 섹터 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기업이야. 현금이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5천억 원이야. 부채는 거의 없어. 이건 2030년까지 외부 자금 수혈 없이 연구개발과 인수합병을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야. 기술적으로도 99.99%의 게이트 충실도를 달성했어. 이건 양자 오류 수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던 수치야. 매출도 성장하고 있어.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22% 성장한 3,990만 달러를 기록했거든. 가이던스를 37% 상회한 수치야. 아이온큐의 강점은 이온 트랩 방식이야. 이 방식의 원래 단점이 속도가 느리다는 건데 높은 정확도로 이걸 상쇄하고 있어. 2026년에 출시 예정인 템포 시스템은 256큐비트를 목표로 하고 있어. 다음은 리게티. 티커는 RGTI. 기술적 진보는 빠르지만 재무적 체력이 약해. 3분기 매출은 190만 달러에 불과했고 순손실은 2억 100만 달러야. 현금 보유고는 약 6억 달러로 아이온큐의 6분의 1 수준이야. 근데 기술적으로는 주목할 만해. 2025년 중반에 4개의 9큐비트 칩을 타일처럼 연결한 36큐비트 시스템으로 99.5%의 충실도를 달성했어. 초전도 방식의 가장 큰 난제였던 확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입증한 거야. 2027년까지 1000큐비트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그때까지 현금이 버텨야 하는 게 문제야. 고금리 환경에서 추가 자금 조달 시 주주가치 희석이 불가피하거든. 리게티는 고위험 고수익 종목이야. 기술이 터지면 10배 갈 수 있지만 자금이 말라서 망할 수도 있어. 마지막으로 D-웨이브, 티커는 QBTS. 이 회사는 범용 양자 컴퓨터가 아닌 양자 어닐링이라는 특화된 방식을 써.
장점은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있다는 거야. 물류, 제조공정 최적화 같은 실질적인 상업적 유스케이스를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어. 3분기 매출이 37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배 성장했어. 근데 한계가 있어. 어닐링 방식은 범용성이 떨어져서 시장 확장성에 제한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 4,400개 이상의 큐비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건 게이트 방식 큐비트와 1대1로 비교할 수가 없어. 쉽게 말하면 아이온큐와 리게티는 맞는 컴퓨터를 만들려는 거고 D-Wave는 계산기를 만든 거야. 계산기가 더 빨리 나왔지만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건 맞는 컴퓨터잖아. 자, 그럼 앞으로 양자 시장은 어떻게 될까? 2026년은 죽음의 계곡을 지나는 해가 될 거야. 연준의 금리가 3%대 중반에 머무르면서 현금이 부족한 스타트업들은 파산하거나 헐값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 아이온큐와 같이 현금을 확보한 기업 주도의 시장 통합이 예상돼. 투자자들은 이제 로드맵이 아니라 매출을 요구할 거야. 리게티와 D-Wave는 2026년에 의미 있는 매출 성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이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 바로 정부 지원이야. 재승인된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법안에 따라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연방 자금이 집행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18억 달러에서 최대 27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풀려. 에너지부가 약 8억 3,800만 달러, 국립과학재단이 약 6억 4천만 달러, 표준기술연구소가 약 2억 1,600만 달러를 받아. 이 돈이 양자 테스트베드 구축과 연구센터 지원에 쓰이는데 정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는 안정적인 매출원이 될 거야. 더 중요한 건 장기 전망이야. 백악관의 국가안보 각서와 NIST 가이드라인에 따라 미국 연방기관들은 2035년까지 양자 내성 암호로 전환을 완료해야 해. 기존 암호 체계의 폐기는 2030년부터 시작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 암호를 깰 수 있다는 위협이 현실화됨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거거든. 양자 컴퓨터의 위협에 대응하려면 양자 컴퓨터를 이해해야 하고, 그러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해. 국방과 정보기관 수요가 구조적으로 생기는 거야. 그리고 2029년 이후가 진짜 시장이 바뀔 거야. 아이온큐는 2030년까지 8만 개의 논리적 큐비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 리게티는 2027에서 2029년 사이에 양자 우위를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양자 우위가 뭐냐면 기존 슈퍼컴퓨터로는 절대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로 푸는 거야. 이 시점이 되면 금융, 제약, 물류 같은 분야에서 실제 상업적 가치가 창출되기 시작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은 2040년 양자 시장 규모를 8,500억 달러로 전망해. 지금 전체 양자 기업들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100억 달러가 안 되는데 시장 규모가 그 85배로 커진다는 거야. 자, 그럼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먼저 이슈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지금 양자 주가 하락은 기술 신호가 아니라 유동성 신호야.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돈의 값이 비싸지면서 미래 가치가 재계산된 거지. 고금리로 장기 프로젝트의 밸류에이션이 낮아졌고 실적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단기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거야. 근본적인 수요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 AI 연산 능력의 한계, 암호 보안 위협, 정부의 기술 주권 확보 필요성. 이 세 가지 메가 트렌드는 2030년대까지 계속 강해질 거야. 특히 시장 반응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는 네 가지야. 첫째, 금리. 연준이 금리를 얼마나 빨리 내리느냐가 관건이고, 금리가 빠르게 내려가면 양자 주가는 반등해. 둘째, 정책. IRA 같은 보조금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야. 정책이 약화되면 섹터 전체가 타격받아. 셋째, 프로젝트 진척으로. 실제 상용화 기술이 찍히느냐야. 기술 뉴스 한 줄이 아니라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계약이 중요해. 넷째, 빅테크 투자. 추가 파트너십이나 투자 발표가 나오면 시장 신뢰도가 올라가. 판단 트리를 만들어보면 이래. 만약 연준이 2026년 상반기에 금리를 2번 이상 내린다면 양자 주가는 단기 반등 가능해. 하지만 실적 뒷받침이 없으면 재차 조정이 올 수 있어. 만약 아이온큐가 2026년에 템포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출시한다면 기술적 방향 확인되면서 섹터 전체가 재평가받을 수 있어. 만약 빅테크가 양자 기업과 대규모 계약을 발표한다면 수요 가시성이 확대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거야. 만약 중국이 양자 기술에서 미국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위기감을 느끼고 지원을 늘릴 거야. 이건 과거 스푸트니크 모멘트처럼 양자 산업의 호재가 될 수 있어. 투자 체크리스트를 정리하면 이래. 이 하락이 구조적인가 일시적인가? 일시적이야. 금리와 타이밍 문제지 기술 문제가 아니거든. 실적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가? 2028년 이후 긍정적이야. 지금은 매출이 거의 없지만 상용화가 시작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야. 정책이 돈 흐름을 만들 수준인가? 만들어.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로 수십억 달러가 풀리고 있어.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현재 약세야. 하지만 첫 상용화 성공 시 유입이 예상돼. 과거 유사 사례는 테슬라 죽음의 계곡, 태양광 초기 단계와 유사해. 지금 이 사이클 어디쯤인가? 초입에서 초중반이야. 상용화 전 단계라 변동성이 크지만 그만큼 기회도 커. 리스크도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 첫째, 비용 초과 리스크. 지금까지 지어진 양자 시스템들은 대부분 예산을 초과했어. 첫 번째 프로젝트는 설계 변경이 많아서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가거든. 둘째, 기술 다양성 리스크. 지금 전 세계적으로 80개가 넘는 양자 컴퓨터 설계가 경쟁하고 있어. 어떤 기술이 표준이 될지 아무도 몰라. 셋째, 희석 리스크. 양자 기업들은 현금이 부족해서 계속 증자를 해야 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주식을 찍어서 팔면 기존 주주 가치가 희석돼.
넷째, 빅테크 경쟁 리스크.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체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어. 이들이 먼저 성공하면 순수 양자 기업들의 시장이 줄어들 수 있어. 정리할게. 결국 지금 양자 주식의 하락장은 기술의 실패가 아니라 돈의 값이 비싸진 시대에 대한 적응 과정이야. 연준의 고금리 정책 지속 예고는 미래의 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게 만들었어. 여기에 밸류에이션 버블, 빅테크의 위협, 희석 리스크가 겹치면서 완벽한 폭풍을 만들어냈지. 하지만 이것이 양자 컴퓨팅 산업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아. 오히려 건전한 조정일 수 있어. 기술력이 없고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들은 도태되고 확실한 기술적 해자와 현금을 보유한 기업만이 살아남아 2030년의 거대 시장을 독식할 거야. 지금은 고통스러운 옥석 가리기의 시간이야. 근데 이 겨울을 버틸 식량을 가진 자에게는 봄이 가장 먼저 올 거야. 35억 달러의 현금을 보유하고 99.99% 충실도를 달성한 아이온큐가 가장 유리한 고지에 있어. 하지만 리게티도 기술적 돌파구를 찾으면 역전의 기회가 있지. 투자자들은 이제 묻지마 투자를 멈추고 기업들의 현금 소진율과 구체적인 기술 달성 여부를 현미경처럼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야. 남들이 양자 끝났다고 던질 때가 오히려 10년 뒤에 그때 살 걸 하고 후회하지 않을 기회일 수 있어. 물론 몰빵은 금물이야. 포트폴리오에서 적절한 비중으로 가져가면서 시간을 두고 접근하는 게 정석이야. 결국 투자는 지금 보이는 소음보다 길게 이어지는 흐름을 보느냐의 싸움이야. 남들 목소리보다 내가 믿는 시간을 견딜 수 있을 때 그때 진짜 수익이 만들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줘.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